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 앞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혹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거나 아부하게 되는 순간들 말이죠.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영향력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는다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원칙을 지킬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자 한마디에 운명이 바뀌는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권력 앞에서 당당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1535년 34살의 이황은 마침내 문과의 급제에서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벼슬아치가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습니다. 이제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겠구나. 권력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무려 7번이나 요청했거든요. 7번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쓸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피하려고 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권력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5가지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렴을 목숨처럼 지키고, 공공의 선을 먼저 생각하고, 약자를 먼저 돌보고, 옳은 일에는 단호히 맞서고,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는 원칙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특히 인생의 경험이 쌓인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권력 구조를 더 잘 알게 되고, 때로는 그 앞에서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황의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황의 원칙들이 현대 리더십 이론으로도 그 가치가 입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성 있는 리더십, 윤리적 경영, 사회적 책임. 이황이 500년 전에 실천한 원칙들이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리더십 덕목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진짜 내공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중기의 정치 현실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고 신하들 간에도 파벌이 나뉘어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관리로 살아남으려면 정치적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이황이 중앙관직에 나온 1540년대는 특히 정치적 혼란이 심했던 시기였어요. 중종 말기부터 인종, 명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외척들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끝나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조정은 여전히 파벌 싸움으로 나뉘어 있었죠. 훈구파와 살인파가 서로 견제하며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황은 홍문관 부수찬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됩니다. 홍문관은 임금의 자문기관으로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정책실 같은 곳이에요. 실질적으로 국정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파벌 가입 압력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크게 2개의 세력이 있었어요.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과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이었습니다. 둘 다 이황에게 자신들의 편에 서라고 압력을 가했어요. 이황 같은 인재가 우리 편에 서면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회유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약속하기도 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황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금과 백성을 섬길 뿐 특정 파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부정부패 동조 압력이었습니다. 당시 관리들 사이에는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했어요. 뇌물을 주고받거나 관직을 매매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동료들은 이황에게도 이 정도는 관례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며 동참하라고 압력을 가했어요. 세 번째 시험은 권력자 아부요구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칭송하고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반대로 비판하거나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멀리했죠. 주변에서는 이황에게 때로는 비위를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원칙적이면 손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개인적 이익 제공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이황을 자신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개인적 혜택을 제공하려고 했어요. 좋은 땅을 주거나 자녀들의 관직을 약속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험은 침묵 강요였습니다. 권력자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이를 지적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압력이었어요. 모른 척하면 된다. 굳이 나서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식이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 앉은 이황이 보인 행동은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으니 물러나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린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얻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젊은 나이에 차지한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다니요. 주변에서는 미쳤다. 기회를 놓치는 바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황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권력은 달콤한 독과 같아서 한번 맛보면 중독되어 원래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첫 번째 원칙은 청렴을 목숨처럼 지키기였습니다. 이황은 물질적 이익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청렴함은 단순히 뇌물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극단적일 만큼 철저했습니다. 이황의 청렴함은 전설적이었습니다. 풍기군수로 있을 때 지역 유력자가 좋은 땅을 선물로 주려고 했어요. 군수님 같은 분이 이런 좋은 땅을 가져야 합니다라며 정중하게 권했죠. 하지만 이황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가 개인적 이익을 받으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유력자는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이황은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며 끝까지 거절했어요. 어느 날 이황이 지방관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찾아와서 어르신께서 청렴하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비단 한 피를 내밀었습니다. 다른 관리들 같으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니까 하며 받았을 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황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잘 알겠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을 받으면 큰 것을 받게 되고 큰 것을 받으면 마음도 함께 팔리게 됩니다. 상인이 그럼 제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이황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중앙관직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종 뇌물과 선물 공세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심지어 명절에 주는 작은 선물까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 정도는 관례 아니냐고 했지만 이황은 작은 것부터 받기 시작하면 큰 것도 받게 된다며 선을 그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황은 자신의 녹봉조차도 최소한만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썼어요. 심지어 자신의 집도 소박하게 꾸미고 평생 화려한 옷 한 벌에 입지 않았습니다. 이황의 청렴함은 가족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아들이 관직에 나가려고 할 때 이황은 이렇게 당부했어요.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바라지 마라.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다스려라. 실제로 이황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실력으로 관직에 나아갔어요. 이황은 또한 공금 사용에 있어서도 극도로 신중했습니다. 공적인 돈과 사적인 돈을 철저히 구분했어요. 관청의 물건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관청에서 붓과 종이를 집으로 가져가서 개인적인 글을 썼다가 나중에 그 값을 계산해서 개인 돈으로 갚은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말하면 이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듯이 권력에 빠진 사람은 작은 이익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황이 보기에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백성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었죠. 나중에 이황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의 집안 살림은 매우 소박했어요. 수십 년간 관직에 있었지만 모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의 청렴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청렴은 관리의 생명이다. 청렴을 잃으면 관리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다. 이것이 이황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공의 선이었습니다. 이황은 개인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할 때 항상 공공의 이익을 택했어요. 풍기군수 시절 이황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역의 유력한 양반들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있었는데 이를 제재하면 그들의 원한을 사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관리라면 괜히 원한을 사서 뭐 하나라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이황은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관리의 의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적 안위보다 백성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 결과 양반들의 미움을 샀지만 백성들은 이황을 구세주처럼 여겼어요.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정미사화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중종의 외척인 유님일파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많은 관료들이 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상소문을 올려 유님일파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37살. 아직 젊은 관료가 기득권층의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죠. 상소문의 내용은 가히 폭탄급이었습니다. 유님과 그 일당들이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괴롭히며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조선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상소문이 올라간 후 궁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님 일파는 이황을 제거하려고 온갖 음모를 꾸몄고 이황의 주변 사람들은 왜 굳이 위험을 자초하느냐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선비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기 위함입니다. 내 목숨이 소중한 것은 당연하지만 나라의 앞날이 더 소중합니다. 중앙관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했어요.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챙겨주는 정책에는 반대했습니다. 한 번은 임금이 사치스러운 건축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황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직언했습니다. 이황은 또한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관직을 구하거나 특별한 도움을 요청해도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어요. 친척 중 하나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했을 때 이황은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내 이름을 이용해서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다. 이황의 공공정신은 교육정책에서도 빛났습니다. 백운동 서원을 소수서원으로 개편할 때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과 노력만 들어갔죠. 하지만 이황은 교육은 나라의 미래다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 최초의 사익서원이 탄생했고 후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결국 이황의 용기 있는 행동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유님 일파는 실각했고 조정의 기강이 다시 바로 서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황 자신은 정치적 보복을 당할까봐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황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개인의 안위보다 공공의 선을 택하는 것.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그는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개인의 이익은 작고 일시적이지만 공공의 이익은 크고 영구적이다. 이것이 이황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약자를 먼저 생각하기였습니다. 이황은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요.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평민, 노비로 계급이 나뉘어 있었고 양반들의 권리는 보장되지만
평민과 노비들의 권리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황은 달랐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했어요. 단양군수로 재직할 때의 일입니다. 그해 여름에 큰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관청의 곳간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곡식이 있었지만 함부로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거든요. 다른 관리들은 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자칫 무단으로 곡식을 풀었다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까봐 두려워한 거죠. 하지만 이황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허가를 기다릴 수 없다며 즉시 곡간을 열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상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황은 이렇게 답했어요. 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풍기군수 시절 이황은 노비들의 처우 개선에 힘썼어요. 당시 노비들은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져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이황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비도 사람이다. 재산이 아니라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며 관내 양반들을 설득했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관청에 호소하러 왔어요. 하지만 그 상대방은 지역의 유력자였기 때문에 아전들이 어림없다며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황은 직접 그 과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꼼꼼히 조사한 끝에 유력자가 정말로 과부의 땅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주변에서는 굳이 유력자와 원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말렸지만 이황은 단호했습니다. 권력은 강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약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지켜주겠습니까? 결국 그 유력자는 과부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했고 이황의 공정한 판결은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황은 또한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법적, 사회적 지위가 낮았어요. 특히 과부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었죠. 이황은 과부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린이들의 교육권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만들었어요.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아이의 꿈까지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황의 약자 보호 정신은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드러났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존댓말을 사용하고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나이 많은 농부가 찾아와서 농사에 대한 의견을 말했는데 이황은 끝까지 경청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이황은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자비로웠어요.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았고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인간이 가장 강하니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황의 철학이었어요. 이것이 이황의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약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백성들은 이황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었던 거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다. 힘이 있는 자의 의무다. 이것이 이황의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옳은 일에는 단호히 맞서기였습니다. 이황은 불의를 보면 상대가 누구든 용기 있게 맞섰어요.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이 권력을 잡으면서 수많은 선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정치적 테러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관리들은 침묵했어요. 괜히 나섰다가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황은 달랐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정책에는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요. 그리고 결국 관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면 될 것을 왜 굳이 문제를 만드느냐고 했지만 이황은 침묵하는 것도 동조하는 것과 같다고 답했어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명종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불교를 지나치게 편애하고 있었어요. 승려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사찰 건립에 국고를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를 문제라고 여겼지만 문정왕후의 권세가 워낙 강해서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어요. 자칫 미움을 받으면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직접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불교는 개인의 수양을 위한 것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승려들에게 벼슬을 주고 사찰에 막대한 돈을 쓰는 것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입니다. 이 상소문은 문정왕후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녀는 이황을 궁으로 불러들여 호되게 질책했어요. 네가 감히 내 정책에 반대하느냐? 하지만 이황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불충입니다. 문정왕후는 더욱 화가 났지만 이황의 논리를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이황은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말을 했다가 벼슬을 잃는 것은 영광입니다. 잘못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치욕이지요. 이황의 정의감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발휘되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들은 친구니까 눈 감아주라고 했지만 이황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친구에게 직접 가서 네가 잘못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네가 왜 나서느냐며 화를 냈지만 이황은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황은 또한 부당한 관습이나 제도에도 맞섰습니다. 당시 관청에는 여러 가지 부당한 관행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황은 이런 관행을 거부했어요. 공적인 직책으로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을사사화 때의 일이 있습니다. 윤원영 일파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사화에 연루시키려고 했을 때 많은 관료들이 자신의 안전만 챙기며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황은 위험을 무릅쓰고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했습니다. 이들은 결코 역적이 아닙니다. 단지 정치적 견해가 다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나라에 충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황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구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정치적 보복을 받을 위험에 처했죠. 이것이 이황의 네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굽히지 않는 것. 강한 상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것. 이런 용기가 있었기에 그는 진정한 선비라는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옳은 일에는 단호히 맞서는 것이 선비의 도리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황의 네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이황의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명예에 대한 무욕이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후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산다는 뜻이었죠.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그가 여러 차례 높은 벼슬을 거부한 일입니다. 명종이 그를 우의정에 임명하려고 했을 때 이황은 정중히 사양했어요. 저는 그런 큰 그릇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후학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의정이면 정승 자리거든요. 조선시대에 문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한다니요. 선조가 즉위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조는 이황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평가해서 여러 번 중요한 자리를 제안했지만 이황은 모두 사양했어요. 임금의 뜻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황은 벼슬보다는 학문과 교육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도산서원을 세워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책을 저술해서 후세에 학문을 전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높은 벼슬을 마다하십니까? 그 자리에 계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벼슬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벼슬을 탐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백성이 아니라
벼슬을 위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또한 이황은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추앙도 경계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인이다, 현인이다라고 떠받들면 오히려 불편해했어요.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인이라는 말은 공자나 맹자 같은 분들께나 어울리는 것이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의 문집을 출간할 때도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를 과대평가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황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성찰이었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가를 자문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황은 또한 후세에 남길 업적에 대해서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고 하지만 이황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역사가 기억하든 잊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런 이황의 겸손함은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겸손한 분이다, 욕심 없는 성인이다라며 더욱 추앙했어요. 하지만 이황은 끝까지 자신을 낮췄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인 학생일 뿐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황의 5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명예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 외부의 평가보다는 내면의 성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명예는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이황의 5번째 원칙이었습니다. 퇴계 이황이 세상을 떠난 지 450년이 넘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일관성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자신이 세운 5가지 원칙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권력의 유혹이 있을 때도, 위험이 닥쳤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항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청렴을 목숨처럼 지키고, 공공의 선을 먼저 생각하고, 약자를 먼저 돌보고, 옳은 일에는 단호히 맞서고,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평생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황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을 얻었을까요? 첫째,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임금부터 일반 백성까지 이황이 하는 말이라면 누구나 믿었어요. 퇴계 선생이 그러시면 틀림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권력이나 돈, 명예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이황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았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영원한 존경을 얻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황이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권력의 유혹이 있고 부정부패가 있고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칙 없이, 일관성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황의 5가지 원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청렴을 목숨처럼 지키고, 공공의 선을 먼저 생각하고, 약자를 먼저 돌보고, 옳은 일에는 단호히 맞서고, 명예를 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아마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권력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 어린 신뢰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퇴계 이황.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었어요. 이황의 원칙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적 나침반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황의 5가지 원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렴하게 살고,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옳은 일에 용기를 내고, 명예에 연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이황처럼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진정한 힘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려서 얻는다는 것을. 진정한 존경은 높은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계 이황의 5가지 원칙. 이것이 바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내공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